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41번째 주인공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만삭 의사 부인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이 사건은 지난 40화 때 시체는 있지만 범인은 없다. 치과의사 살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치과의사 살인 사건은 결국 남편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범인이 없는 살인 사건으로 끝이 났지만 이 사건은 남편이 범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1년 1월 14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삭의 임산부였던 박 씨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출산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상태였던 박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은 박 씨의 남편이자 수련이 과정을 밟고 있었던 백 씨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고요. 특히나 부검 결과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백 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 씨는 아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욕조로 넘어져 숨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른바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라는 것인데요. 백 씨 측 변호인은 백 씨가 박 씨의 목을 졸랐다면 손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손자국이 없고 눌림 자국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표리부동에서 나왔던 이 사건의 어떤 사파입니다. 자, 저런 자세로 이제 넘어지다 보니까 목이 꺾여서 질식사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재현했던 내용이고요.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평소에 빈혈이 있던 아내가 만삭의 상태로 욕실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졌고 하필이면 욕조에 위의 자세와 같은 형태로 쓰러지면서 목이 눌려서 자연스럽게 질식사했다라는 의미죠.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피해자와 신체 조건이 똑같은 실험자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았고요.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졌다라기보다는 욕조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발이 미끄러졌다라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잠옷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발이 미끄러졌다라는 가정은 이 상황에서 알맞지 않았고 이후로 남편은 빈혈로 어지럼증을 느끼던 아내가 욕조에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완전히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손으로 어딘가를 지지하거나 짚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넘어질 때 완전히 뭐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넘어진다 그러면 뭔가를 잡으려고 하거나 손을 뒤로 해서 이렇게 뒤를 짚으려고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자세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오류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남편 백 씨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아내가 앉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나마 완전히 정신을 잃었거나 누가 밀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확인했던 내용을 보면 이 빈혈 수치를 봤는데 이 의사가 산부인과 원장이 봤는데 색혈소 수치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경찰 조사 결과 아내 박 씨는 사망 전날까지도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고요. 빈혈 증상 또한 없었다. 방금 위에서 밝힌 것처럼 라고 반박을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뇌진탕 증세가 없었고 오직 머리에 작은 상처 6개가 있었을 뿐이고 박 씨의 손톱에서 남편
백 씨의 DNA가 검출이 됐고 백 씨의 이마와 팔 등에 상처가 있었다라는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범인이다라는 거죠. 또한 피해자 박 씨의 친정 쪽 증언들을 바탕으로 평소에도 백 씨가 게임과 판타지 소설 등에 지나치게 심취하여서 부부 간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백 씨가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동안 그로 인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백 씨 측에서는 박 씨의 손톱에서 나온 DNA는 평소 아토피를 앓고 있던 백 씨가 아내인 박 씨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손톱에서 발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또한 이마의 상처는 수납장을 열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일 뿐이고 팔의 상처 역시 피부염으로 인해 본인 자신이 긁다가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토피 진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고 피부염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수에서는 백 씨의 주장처럼 의식을 잃고 넘어져서 목이 눌리면서 질식한 경우에는 생길 수 없는 목 내부에서의 출혈이 발견되었고 박 씨의 시신에서 폭행의 흔적도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고사라는 백 씨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그러자 백 씨는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법의학 센터장인 마이클 스펜 플라렌이라는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시체, 그때 당시 시체의 시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넨 박사는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목 부위의 상처, 멍, 찰과상, 또 결막 손상, 목동맥 손상 이렇게 5가지 특징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목 부위에 상처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만삭이던 박 씨의 복부 질량과 부피를 고려하면 욕탕 안에서 엉덩이가 위로 향하고 목이 아래에서 굽혀진 자세로 질식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잘 훈련된 법의관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인한 우혈, 피가 몰린 그런 것들을 목졸림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라고 국가수 법의관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 라고 한 거죠. 검찰에서는 이에 대하여 박 씨의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가수 박재홍 법의관과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이들은 시신은 목 부위에 피부 상처 외에도 결막 출혈도 있었고 이는 목 졸려 죽었을 때 생기는 흔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플라넨 박사는 검찰 측의 반박 신문에서 증거로 제출된 부검 사진을 본 뒤에 내가 변호인 측에서 받은 사진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막 출혈이 없었다고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저건 사고가 아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 측, 이 백씨 측에서 받았던 사진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지금 다시 보니까 좋은 화질의 사진을 보니까 사고사가 아니다, 살인이다 라고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2011년 3월 남편이었던 백 씨의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에서 가져왔고요. 결국 2011년 9월 15일 1심 재판부에서는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으로 볼 때 백 씨가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만들고 부인과 태아를 애도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방어만으로 일관한 점 등의 이유를 미루어 볼 때 백 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인다라고 판결하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백씨 측에서는 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이 그대로 선고가 되었고, 그러자 백씨 측은 다시 상고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판시사항은 이래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사망 원인에 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 및 형사재판에서 부검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세 번째, 피고인이 배우자 갑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 원인이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인지와 범인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치밀한 검증 없이 여러 의문점이 있는 부검 소견서나 자료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선고 2012년 6월 28일 판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것만으로 백씨를 살인범이라고 해서 징역 20년을 때릴 정도의 증거는 불충분하다라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백씨에게 무죄로 판결된 여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에 다루었던 치과의사 살인 사건처럼 시신은 있지만 범인은 없는 그런 사건이 재현된다는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이 아닌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징역 20년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계획적인 살인의 동기는 인정되지 않지만 백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본다. 백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목 부위의 피부 까짐이나 오른쪽 턱 부위에 생긴 멍, 목 빗근 근육 속 출혈 등의 상처는 엑사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소견으로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숨진 부인 박씨의 정수리 부분에 있는 1.5cm 크기의 상처, 박씨 얼굴에 있는 멍자국과 찢긴 상처 등은 목이 졸리는 과정 또는 남편과 다투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2년 12월 7일 선고 내용입니다. 자, 백씨 측은 당연히 다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0년형이 확정이 되었고요. 치과의사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용의자인 남편은 의사였고 외국의 유명한 법의학자까지 증인으로 내세우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그리고 다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이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죄와 징역 20년형으로 갈라지게 됐죠. 아마도 1995년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2011년 대한민국 법의학 기술의 성장이 그 바탕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심 재판에 참석했던 국가수 서종석 법의학 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부검 하나만큼은 미국보다 더 철저하게 한다라는 이 자신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 법의학 발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는 시신은 있지만 범인은 없는 그런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제 얘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알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